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몰락을 보게 됐던 40대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 중 제 주변엔 자꾸만 폭풍우가 들이닥쳤었어요. 사건들은 특히 제 결혼 생활 끝물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휘몰아쳤는데요. 특히 한 사람에게 남은 지독한 여파는 그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려 버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죠. 원래는 평범했던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국으로 이끌어가고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망쳐버린 남편과의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소를 키우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어요. 어릴 땐 집이 좀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 남의 땅에서나마 열심히 농사를 지으셨고 농사 외에도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 모두 하며 재산을 불리셨죠. 그 덕에 나중엔 소도 여러 마리 사고 우리 땅도 사며 집이 많이 여유로워졌지만 부모님은 그만큼 같은 연배 어르신들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늙으셨답니다. 아휴, 당신 밖에 나가면 할아버지들이 친구하자고 하겠어. 하긴 뭐 내 얼굴에 패인 주름도 만만치 않네. 아니에요, 엄마. 엄마도 아빠도 완전 젊어 보여요.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두 분 덕에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에 터를 잡았던 저와 동생은 그런 부모님을 보며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린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려고 노력했어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한 두 분께 두고두고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동생은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해 명문대를 졸업한 뒤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착하기도 정말 착해 부모님뿐 아니라 누나인 저까지도 잘 챙겨줬습니다. 전 30대 초반엔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던 남편과 결혼했는데 동생은 그때 축의금이라며 제게 무려 1,000만 원을 주기도 했어요. 동생이 3년 뒤 대형 영어학원 강사던 올케와 결혼할 때 저도 똑같이 축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에 대한 고마움은 여전했죠. 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할 때 각각 1억 5천이라는 거금도 지원해 주셨어요. 모은 돈이 꽤 많았던 동생과 올케는 대출을 껴서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저와 남편은 그렇지 못했어요. 서울의 집값이 워낙 비쌌으니까요. 대신 우린 돈을 합치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죠.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서울에 그 정도 전셋집이나마 구하는 건 꿈도 못 꿨을 겁니다. 시댁은 친정에 비해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라 저희를 도와주긴 힘드셨거든요. 어머님, 제가 잡채랑 갈비찜을 좀 많이 했는데요. 내일 토요일인데 혹시 외출 계획 있으세요? 따로 일정 없으시면 제가 그것들 좀 가져다 드리려고요. 같이 점심 먹고 저랑 남편이 드라이브도 시켜드릴게요. 하지만 어떻게 부모님 은혜를 돈에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 똑같이 소중한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며 시부모님께도 친정 부모님에게만큼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같은 서울에 있어 친정보다 더 자주 찾아뵐 수도 있었고요. 두 분은 그런절 많이 예뻐해 주셨답니다.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들은 좀 얌체 같은 성격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제 동생과 달리 제가 결혼할 때 축의금도 한 푼 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결혼한 뒤 자신들도 차례차례 결혼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축의금을 바라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동생이니 전체 동생이다 생각하고 남편과 상의해 적당한 축의금을 주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만족하지 못했는지 입을 좀 삐죽댔지만요. 시매부들도 똑같이 좀 얄미운 성격이라 외식만 하면 꼭 뒤로 빠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 모두 얄밉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또 대충 눈치를 주면 마지못해 계산할 때도 있었기에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면서 그래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아무래도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어디 다른 회사에 먹힌다는 소리도 있고 요즘 월급도 계속 밀리잖아. 아직 애들도 어린데
나 더 늦기 전에 다른 살 길을 좀 찾아보려고. 결혼한 지 6년 뒤 남편은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며 결국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대로 가도 미래가 없다면서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서울의 한 번화가에 크게 고깃집을 차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거기가 원래도 잘 되던 고깃집인데 사장이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귀농하게 됐대. 그래서 권리금을 좀 싸게 해서 내놓게 된 거야. 거기 인수만 하면 바로 떼부자 되는 건 순식간이라니까. 물론 가게 사장이 너무 그대로 자기 가게를 이어가는 거 싫어해서 내부도 좀 손보고 리뉴얼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원래 잘 되던 고깃집의 위치도 대박인데 절대 망할 일은 없어. 여보, 나 믿고 나 한 번만 좀 밀어주라. 어? 남편의 말을 듣고 직접 그 고깃집 앞에 가보니 정말 손님이 문전성실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믿고 밀어주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 가게를 인수해서 리모델링까지 하기엔 자금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게 좋겠다. 다른 가게 알아보자고 말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친정에 가서 제게 상의도 없이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제발 저 딱 1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 눈독 들이고 있는 그 가게 제가 계약 안 하면 금세 누가 가로채 갈 거예요. 거기 인수만 하면 1억 금방 모아서 갚아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자까지 다 쳐서 갚을게요. 딱 2년만 빌릴게요. 저 정말 성공해서 처자식 모두 잘 건사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 믿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보,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아빠한테 돈 얘기를 꺼내? 아빠,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죄송해요. 당신한테 미리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하니까 그렇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한데 나 그 정도로 간절해서 그래. 난 가난하게 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 지금 나이도 경력도 다 애매해서 괜찮은 이직 자리 찾기도 힘든데 나 우리 아들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어. 너무 놀라 저는 남편의 등을 찰싹 내려쳤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아빠에게 돈을 부탁하더라고요. 남편의 간절함을 눈여겨보신 아빠는 절 말리며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자네 말대로 2년 안에 그걸 갚겠다 이거지? 1억은 우리한테도 큰 돈이네만 자네가 그렇게까지 약속한다면 내 믿고 빌려주겠네. 무엇보다 자식들을 잘 건사하고 싶은 그 마음 나도 이해하니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굉장히 감사해하며 감격의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선 아빠가 말을 꺼내시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차용증까지 작성하더라고요. 아빠는 평소 친정에 잘하던 남편을 좋게 보고 선뜻 큰돈을 내어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아빠의 도움으로 서울의 중심지에 고깃집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봐, 여보. 내가 말했지? 인수만 하면 대박 날 거라고. 이제 나만 믿어. 당신 평생 호강하면서 살 수 있어. 남편은 정말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오픈 이벤트도 하고 워낙 중심지에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라 남편 말처럼 기본적으로 매출이 대단했죠. 물론 임대료와 인건비 등 나가는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는 순이익이 꽤 되더라고요. 우린 공동으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기에 저도 남편 수입을 알 수 있었는데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볼 때마다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이 아빠에게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쯤부터 남편은 점점 친정에 가길 피하더군요. 제가 서운해할 때마다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친정에 돈을 갚기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약속한 기일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아빠에게 돈을 갚지 않더라고요. 통장에 돈도 충분히 있었는데 말이죠. 전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당신 왜 아빠한테 돈 안 갚아? 얼른 갚아. 벌써 약속한 날짜도 지났잖아.
아니, 장인어른도 말만 빌려준다고 하신 거지. 그냥 주신 걸걸? 장인어른 돈 많으시잖아. 뭐? 아니, 직접 차용증까지 써놓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빠가 무슨 재벌인 줄 알아? 그건 우리 부모님한테도 엄청 큰 돈이야. 빨리 돈 보내드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계속 친정 가길 피하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명절을 맞아 결국 친정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도 계속 어색하게 눈치를 보며 평소와 달리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아빤 그런 남편에게 결국 먼저 넌지시 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기 배서방, 그 약속한 2년이 지났는데 내 돈은 언제쯤 갚아줄 건가? 그건 나랑 우리 집사람 노후자금이야. 뭐 급한 건 아니어도 자네가 아무 말도 없길래 먼저 물어보는 걸세. 요즘 가게도 잘 된다며?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근데 장인어른, 그거 진짜로 받으시려고요? 뭐 갚는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전 그거 그냥 안 받는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다 물려주실 돈이기도 하고.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손으로 됐다는데도 차용증까지 다 썼잖아. 우리가 먼저 준다고 했으면야 좋은 마음으로 줬겠지만 우린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왜 자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구만. 아, 네. 그러니까 결국 달라는 말씀이시네요. 당신 왜 우리 부모님을 불편하게 만들어? 애초에 약속 기한을 어긴 건 당신인데 왜 우리 부모님이 괜히 미안해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해야 하냐고.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때 남편의 반응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요. 아빠의 말에 남편은 오히려 서운한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삐져서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전 남편을 계속 재촉했어요. 얼른 아빠한테 돈 갚아.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그거 완전 도둑놈 심보라고. 갚을 생각이 없었으면 애초에 빌리지 말았어야지. 설마 진짜 받으려고 하실 줄 몰랐지. 갚겠다는 마음만 열성적으로 보여드리면 기특해서라도 안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걸 진짜 받으시려고 해? 만약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면 우리 부모님은 절대 갚으라고 안 하셨을 거야. 하지만 남편은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6년을 살며 좀 치사한 부분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이기적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는 결국 다음날 제 마음대로 아빠에게 돈을 보내드렸어요. 약속했던 이자까지 다 쳐서요. 어차피 통장 관리를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걸 나한테 말도 없이 보내? 그리고 보내드릴 거면 그냥 1억만 보내지. 왜 이자까지 쳐서 보내냐고. 내가 그 돈을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당신이 약속한 이자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돈을 빌렸으면 마땅히 갚아야지. 우리 부모님은 그 1억을 뭐 쉽게 모으셨는 줄 알아? 당신 돈만 소중하고 우리 부모님 돈은 공짜로 꿀꺽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난 그런 이기적인 심보 절대 못 참아.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통장 관리를 각자 하자고 하더군요.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면서요. 그리고 그 이후 남편은 기분 나쁘다며 발을 쿵쿵거리고 저와 밥도 한 식탁에서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애야? 당신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어디서 자꾸 꼬라지를 부려?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그리고 당신 왜 우리 아빠한테 사과 안 드려? 당신 잘못한 걸 가지고 왜 우리 아빠한테 삐져 있냐고. 아이, 내가 뭐. 당신이 이자까지 쳐서 돈 다 보내드렸잖아. 그럼 됐지. 내가 왜 내 생돈 드리고 사과까지 드려야 하는데? 장인어른 그걸 또 끝까지 받으셔? 진짜 너무하신 건 장인어른이지.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랍니까? 남편은 집에 들어와 제 얼굴 보기도 싫다며 갈수록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술만 마시면 제게 다가와 이런 식으로 비아냥댔죠.
누구 덕에 돈방석에 앉았는지도 모르고 당신은 남편한테 고마운 줄을 몰라. 그렇게 정직할 거 다 정직하게 살다가 어떻게 부자가 되냐? 내가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사치를 했어? 뭘 했어? 오히려 당신이 당신 부모님, 당신 동생들한테 이것저것 다 퍼줬지. 남편은 가면 갈수록 제게 인상을 쓰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잠도 맨날 거실에서 자고 쇼핑도 저 보란 듯이 자기 것과 애들 것만 비싼 걸로 사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 돈 감사한 줄 모르는 당신한테 쓸 돈 없어. 그렇게 나한테 진즉 잘했어야지. 그렇게 제가 아빠에게 돈을 갚은 일을 기점으로 부부 사이는 완전히 악화됐습니다. 진짜 그렇게 치사하고 속 좁은 사람인 줄 미처 몰랐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지만 어쨌든 처음엔 그래도 자연스레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이거 뭐 같은 집에만 살 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갔죠. 또한 남편은 친정에 하던 사이돌이도 딱 끊어버리더군요. 심지어는 명절에도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린 돈을 끝까지 안 돌려줬다며 아빠에게도 단단히 마음이 상했던 겁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속상해하셨죠. 이래서 가족끼리 돈거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로구나. 배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 같다. 변한 건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사이가 갈수록 안 좋아지자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이유를 추궁했어요. 남편은 투덜대며 사실대로 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전 시부모님이 남편을 꾸짖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마저 저와 친정 부모님이 너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준 걸 왜 굳이 받으려고 하신다니. 아이 어차피 나중에 자식들한테 나눠줄 돈 뭐 굳이 꾸역꾸역 받으시겠다고. 너도 그렇다. 어쨌든 네 돈도 아니고 우리 진우가 번 돈을 왜 멋대로 친정에 보내줘? 우리 진우가 화날만 했네. 어디서 남편 돈에 함부로 손을 대니? 뭐라고요? 아니 어머님, 애초에 저희 아빠 도움이 없었으면 남편 거기 인수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은혜는 못해도 채무는 갚아야죠. 그러니까 아이 사위도 자식인데 부모 자식 사이에 무슨 채무를 따지냔 말이야. 애가 기특하게 먼저 차용증까지 썼으면 우리 사위 마음이 예쁘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 주면 되는 거지. 근데 너 어디 시어머니한테 언성을 높이니? 왜 다들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일구신 재산을 공짜떡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래서 결국엔 돈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된다고 하는 건가 보죠? 두 분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남편이 성공한 뒤 명품 가방이며 구두며 선물을 받았던 시누이들도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날강도 심보를 가진 집안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 뒤 남편이 명절에 친정에 안 가겠다고 선언하자 시댁에 너무 서운했던 저 또한 시댁에 안 가버렸네요. 그랬더니 시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더라고요. 애들 아빠가 친정 안 오겠다고 해서 그럼 저도 안 가겠다고 하고 친정으로 온 거예요. 전화 안 받으시길래 문자 남겨놨는데 나무라시려면 제 남편 먼저 혼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친정이랑 시댁이랑 같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아내가 됐으면 남편 기분도 먼저 아양 떨면서 풀어줄 줄도 알아야지. 너 그렇게 개념 없는 애인 줄 몰랐다. 명절에 사인 처가에 안 가도 며느리 와서 도리를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너 돈도 우리 진우보다 한참 못 벌잖아. 그런 주제에 어디서 우리 진우하고 자꾸 맘먹으려고 들어? 요즘 같은 시대에 며느리하고 사이가 뭐가 다른 건지 전 전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 돈갈이 따로 한 지 꽤 됐고요. 똑같이 내는 생활비 외에 저 남편 덕본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돈으로 그렇게 우위를 정하자고 하면 전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 댁에 더 안 가도 되겠네요. 결혼할 때 1억 5천이나 보태주신 저희 부모님이랑 어머님 아버님을 똑같이 대해드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죄송하지만 전 이만 끊겠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되바라지게 굴고 싶지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시모에게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말대꾸라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혼이라는 선택을 선뜻 하지 못했던 건 남편이 애들에겐 여전히 잘했기 때문이었죠. 포악스럽게 굴다가도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하는 제 한마디면 흠칫하면서 애들에게 달려가 미안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적어도 애들에겐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아이들 볼에 여전히 뽀뽀도 자주 해주던 사람이었고요. 남편이 변한 후 애들은 아빠를 좀 무서워하게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상태였기에 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택에 더더욱 신중해졌던 거죠. 남편이 아이들에게 못했으면 저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힘겨운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예, 윤정아, 진호가 글쎄. 엄만 제게 전화를 걸어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엄마의 말을 듣고 전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은 스스로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병원에 실려가 있었던 거예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너무 경황이 없던 나머지 서울에 다 도착해서야 제게 그 소식을 알리셨던 거죠. 엄마, 진호는요? 괜찮은 거예요? 무사하댄다. 조금 전에 깨어도 났어. 아휴, 우리 정말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 다행히 동생은 일찍 발견되어 목숨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치료 후 한동안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깨어나 있던 동생은 놀라서 병원으로 달려온 가족들을 보고 죄송하다며 흐느끼더라고요. 그리곤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동생에게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더라고요. 그동안 우린 동생이 회사가 위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부모님을 뵈러 올 시간도 없다는 말을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동생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집사람이 괜히 죄송하니까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집사람 일 그만둔 지 꽤 됐었어요. 자꾸 애가 안 생기니까 쉬면서 임신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요. 근데 계속 열심히만 살아왔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집에서 쉬고만 있기가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집사람이 주식에 손을 댔었대요. 어느 날 동생은 올케가 자기 몰래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주식 빚이었죠. 올케는 잃은 돈을 만회하고 또 만회하려다 자꾸만 나락으로 빠졌던 거예요. 심지어 공동 명의이던 집을 담보로 어떻게 동생 몰래 거액의 대출까지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어떻게든 제 수중에 있던 돈으로 빚을 갚아보려고 했는데 워낙 빚이 커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내놓게 됐는데 그 와중에 집사람이 저 몰래 또 주식에 손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엔 저도 한번 용서해주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더군요. 근데 그때 집사람 저한테 사과도 안 했어요. 왜 자꾸 나만 죄인으로 만드냐. 나도 어떻게든 당신한테 끼친 피해 만회하고 잘 살아보려고 한 거다. 당신은 뭐 대단히 잘난 줄 아냐. 막 이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충격적이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봤던 올케는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케의 친정에서도 우린 모른다, 니들 알아서 해라라며 배째라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동생은 올케와의 합의 이혼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도 그냥 이혼이어야지. 돈도 다 잃었으니 두 분께 차마 입을 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선 빈털터리 신세라도 면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더 저한테 독이 되더라고요. 이혼 후 전세도 아닌 원룸 월세를 구한 동생은 수중에 겨우 남은 돈을 전부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올케가 주식으로 모든 걸 잃게 했건만 올케와 같은 수순을 밟았던 겁니다.
올케 배신과 한순간의 몰락으로 동생은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땐 진짜 뭐에 홀렸던 것 같아요. 전 집사람이랑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빨리 망한 제 인생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져서 아예 처음부터 단기 투자인 선물에 손을 댔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면서 너무 자만했던 거예요. 결과는 뭐 끔찍했죠. 적어도 이혼할 때 수중에 빚은 없었는데 전 완전 빚더미 안게 됐어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대출을 좀 어마어마하게 졌었거든요. 끌어다 쓸 수 있는 대출은 전부 끌어다가요. 결국 남은 건 거액의 빚뿐이었던 동생은 원룸을 빼고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더군요. 월급으로 겨우겨우 대출금을 틀어막고 있긴 했지만 감당이 안 될 땐 돌려막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괴로운 시간을 견디던 동생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겁니다. 모든 사정을 들은 우리 가족은 오열하고 말았어요. 그 착하고 똑똑했던 동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때 동생은 거의 2주를 입원했었는데요. 그때까지 남편은 문병은커녕 단 한 번 괜찮냐는 안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괘씸했죠. 동생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전 최대한 시간을 빼서 동생을 챙겼습니다. 그나마 동생과 부모님에게 위로가 됐던 건 동생의 소식을 들은 올케가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를 했었다는 거예요. 미안해, 여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예전엔 나도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뻔뻔하게 굴었던 건데 실은 나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어.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하지만 이미 올케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두 사람의 관계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은 한동안 회사에 휴가를 냈어요. 몸도 몸이지만 심적인 안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그런 동생이 퇴원한 뒤 친정집으로 데려가 보살피기 시작하셨죠. 부모님은 동생이 또 나쁜 생각을 할까봐 크게 걱정하셨는데요. 그런 두 분은 결국 자식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희생하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은 노후 자금에 더해 땅도 급하게 팔고 소도 파는 등 집 빼고 거의 모든 재산을 싹싹 긁어 동생의 빚을 갚아주셨던 거죠. 그만큼 동생의 빚이 정말 엄청났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 같은 불효자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니다, 아니야. 이렇게 살아줬잖니. 그거면 됐다. 자식들 때문에 평생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또 자식 때문에 힘들어진 부모님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더군요.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어떻게 되셨어요? 아직 수술 중이다. 왜 자꾸 우리 집안 이런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니? 아빠에게 그만 큰 사고가 났던 겁니다. 아빠는 평소 트럭을 몰고 다니셨는데요. 운전을 하다 갑자기 튀어나온 동네 할머니를 피하려고 핸들을 급격히 꺾으셨다고 해요. 그때 그만 옆에 전봇대에 부딪혀 큰 사고가 났던 거고요. 제가 놀라서 서울에서 친정지역 병원까지 달려갔을 때 엄마 동생은 수술실 앞에서 하염없이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사고의 원인이었던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에 병원까지 찾아와 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계셨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뭐가 급하다고 거길 뛰쳐나가서는. 그런 할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할머니가 무단횡단 같은 걸 하신 것도 아니었기에 법적으로 보상받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자식들 먼저 다 앞세우고 홀로 힘들게 사시던 분이라는 엄마의 말에 원망의 말을 참아 계속 퍼붓기도 어려웠죠. 크게 다치셨던 아빠는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아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동생은 병원 바닥에 무릎 꿇은 채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누나, 아버지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
내가 불행을 몰고 온 거야. 난 이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자책하지 마. 이건 그냥 사고야. 이게 왜 너 때문이야. 다행히 생명이 위험한 고비 넘기셨다잖아. 아빠 곧 깨어나실 거야. 이럴 때일수록 네가 엄마한테 더 의지가 되어드려야지. 남편에게 연락을 남겼지만 역시나 남편은 아빠의 안부조차 묻지 않더라고요. 그때 전 비로소 이런 인간과 더는 못 살겠다는 이혼 결심을 했고요. 아무리 남편이 애들을 아낀다고 해도 그런 인간 아래선 아이들도 배울 게 없겠다 싶더라고요. 전 우선 아이들 때문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엄마에게 제 통장에서 2천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전 전화로 엄마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엄마, 제가 2천만 원 보냈어요. 그걸로 우선 아빠 수술비랑 병원비 보태세요. 아니, 예, 왜 이런 걸 보냈어? 엄마랑 아빠 진우한테 다 줘서 돈도 없으시잖아요. 안 그래도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실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 옆엔 항상 제가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빠도 꼭 깨어나실 거예요. 아빠 강한 분이시잖아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고 우린 돈 관리도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 또한 시댁을 멋대로 챙기고 살았으니 저도 제 마음대로 부모님을 도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거실에 있던 남편이 들은 모양이더군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방문을 벌컥 열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방금 그 전화 뭐야? 당신 멋대로 우리 돈 빼돌렸어? 아무리 통장 관리 따로 해도 그렇지. 이건 나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잖아. 왜 내 돈을 당신 부모님 돈 내 써야 하는데? 뭐? 돈 관리 각자 하자고 한 게 누군데? 이건 내 돈이고 내 돈으로 우리 부모님 병원비 보태드린 게 뭐가 어때서? 당신 우리 집 상황 몰라? 어떻게 이 마당에 그런 말을 해? 장인어른이 나한테 1억 갚으라고 얼마나 독촉하셨어? 난 아직도 그 앙금이 안 사라져. 분해서 더더욱 돈 안 갚고 싶었는데 당신이 홀랑 이자까지 쳐서 보내버리는 바람에 아직 부하가 치민다고. 분이 안 풀려서. 남편은 아직도 저희 아빠에게 앙금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아빠 목숨이 경각에까지 달렸던 마당에 진짜 뭐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독초? 오버하고 있네. 당신이 꼭 갚겠다고 입을 싹 닦아서 우리 아빠가 딱 한번 물어보신 거잖아,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게 무슨 도둑놈 신보냐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뭐 당신 가족들 여행 보내주고 명품 사주고 할 때 나한테 허락받고 보냈니? 아니잖아. 당신 가족한테 들어간 돈 다 합하면 2천만 원 좋게 넘고도 남아. 난 그만큼 벌잖아. 대관절 애초에 처남 때문에 전 재산 다 써버린 장인 장모님을 왜 내 돈으로 도와야 하냐고. 당장 그 돈 도로 찾아와. 안 그럼 이혼인 줄 알아. 난 당신 집에 내 돈 10원짜리 하나 들어가는 거 용납 못하니까. 하지마 용납. 나 안 그래도 더는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까. 당신처럼 은혜도 모르는 인간을 바로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야. 애초에 우리 부모님 도움 아니었으면 이 땅값 비싼 서울에 이런 전셋집 어떻게 얻고 살았겠어? 애초에 우리 부모님이 돈 안 빌려주셨으면 당신이 가게 차릴 수나 있었겠냐고. 그런 주제에 말도 안 되는 놀부심보나 부리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는 당신 같은 인간 내가 먼저 차버리려고 했다고. 사람이 사람이랑 살아야지. 어떻게 금수하고 살 수 있겠어? 이혼해. 당장 하자고. 이혼이란 말을 꺼낸 남편에게 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더 웃겼던 게 뭔지 아시나요?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더니 제가 덥석 이혼하겠다고 대답하자 아주 발광을 하더라고요. 이혼이 쉽냐? 쉬워? 당신은 애들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난 애들 위해서라도 당신하고 절대 이혼 못해. 그러니까 빨리 가서 돈 찾아오라고. 빨리.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됐어? 이혼하기 싫다는 사람이 자기 처가 식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병원도 한 번은 안 와보고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사니? 난 절대 그 돈 안 찾아올 거고 당신이랑도 무조건 이혼할 거야. 애들 위해서라도 당신처럼 엉망인 아빠는 옆에 없는 게 나으니까. 이 집, 우리 부모님 덕에 얻을 수 있었던 집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진짜 뭐 하자는 건가 싶더라고요. 전 절대 못 나간다고 버티던 그놈을 잡아 끌고 짐도 다 내던지며 집에서 기어코 쫓아버렸습니다. 어차피 시댁도 서울이었으니 거기로 꺼지라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기어코 더 큰 폐악을 부렸더군요.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알게 된 건데 그놈은 가뜩이나 상심했던 엄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병원비 하라고 집사람이 보내드린 돈, 그건 제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부부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일주일 안에 그 돈 갚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제가 일주일 말민 드리는 겁니다. 엄만 어떻게 배서방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냐며 서럽게 흐느끼셨어요. 전 그런 엄마에게 그딴 문자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곤 그놈의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놈에게 문자로 쌍욕과 저주를 퍼부어줬어요. 이 귀신도 안 잡아갈 놈아. 아무리 그렇게 발악해봐라. 네 뜻대로 되는 일이 있나. 길 가다 확 벼락이나 맞아버려. 그런데 일주일 뒤 제 악담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꼴이 엉망이 되어선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입술은 터져 있고 눈은 눈탱이 밤탱이가 되어서요. 인터폰에 비친 몰골을 보고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문을 열어줬는데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제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제발 좀 살려줘. 이 집 좀 빼서 나 돈 좀 해줘. 안 그럼 나 진짜 큰일 나. 뭐야, 얼굴은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남편에게 들은 사정이란 아주 기가 막히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도박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도박비 때문에 저 몰래 가게까지 처분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빚을 독촉하기 위해 찾아왔던 사채업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빚 못 갚으면 나 진짜 가만 안 놔두겠대. 이번엔 그냥 맛보기를 겁만 준 거래. 난 너무 아팠는데. 실은 나 지금 사채도 그렇고 신용 불량자까지 된 상태야. 그래서 당신이 장모님께 2천만 원 보냈을 때도 그렇게 발을 동동 굴렀던 거야. 남편은 1년 6개월 전 체인점 사업 핑계로 접근했던 한 남자로 인해 불법 도박에 손을 댔었다더군요. 처음엔 돈을 벌어서 아주 신이 났었다고 합니다. 판돈을 크게 걸었던 만큼 수익도 컸으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난 작업당한 거였어. 처음엔 일부러 돈을 벌게 해서 도박에 빠지게 했던 거야. 언제부턴가 난 따는 돈 하나도 없이 족족 잃기만 했어. 손해를 만회하려고 판돈을 크게 걸다가 순식간에 재산을 탕진해버렸고 버는 건 어려운데 잃는 건 또 순식간이더라.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되찾으려 대출도 잔뜩 받고 사채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갚으려 가게도 급히 헐값에 내놓고 또 도박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게 출근하는 척 도박장에 드나들다 겨우 갚았던 대출을 또 받았고 겁도 없이 전에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들에게까지 또 거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엔 그것까지 다 잃고 당신한테도 돈을 좀 달라고 하려고 기회를 엿봤어. 근데 그 와중에 처남한테 일이 생기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사람 말도 못 꺼내게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당신이 장모님한테 그런 큰 돈까지 보내드리니까 내가 눈이 뒤집혀 있었어. 그래서 이혼 얘기까지 꺼냈는데 당신이 덥석 그러자고 해서 얼마나 놀랐다고. 그 엄청난 사실들을 제게 감쪽같이 숨겨왔던 남편에게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어쩐지 언젠가부터 시누이들이나 시부모가 은근히 뭘 사달라
용돈 좀 달라고 해도 전과 다르게 난색을 표하더니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살고 있던 전셋집은 제 앞으로 되어 있었기에 남편이 보증금을 건들지 못했던 겁니다. 당신이 애들을 끔찍이 생각했으니까 이혼하자고 하면 겁먹고 돈을 찾아올 줄 알았지. 근데 설마 날 쫓아내기까지 할 줄은.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 돈 빨리 안 갚으면 진짜 나 어떻게 될지 몰라. 저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남편을 싸늘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울음소리가 좀 잦아들자 단호하게 거절을 표시했어요. 싫어. 우리 집 보증금엔 우리 부모님 돈도 잔뜩 들어가 있는데 내가 왜? 당신 부모님 집 있잖아. 그거 빼서 빚 갚아달라고 해. 그렇게 우리 아들 하는 분들이니까 그 정도 갚아주시겠지. 이혼하는 마당에 난 내 가족 챙기기에도 바쁜데 왜 우리 부모님이랑 내 돈으로 당신을 살려줘야 돼? 여보, 그래도 그 보증금엔 내 돈도 좀 들어가 있잖아. 내가 이혼하면서 분할받아 했을 당신 재산 이미 홀라당 다 날려버렸다며? 가게 차릴 때 내 돈도 들어갔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난 보증금이라도 전부 챙겨야 덜 손해지. 그럼 전셋집 보증금 말고 당신 돈이라도 좀 빌려줘. 당신 돈 있으니까 장모님한테 2천만 원씩 턱턱 보낸 거 아니야. 싫어, 싫다고. 당신 우리 아빠가 위독하시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당신 도박비만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한테 그딴 문자까지 보냈잖아. 근데 난 왜 당신을 살려줘야 돼? 역지사지 좀 해봐. 난 괘씸하기 짝이 없는 당신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아들 편만 드는 당신 부모님한테 가서 애원해봐. 난 더 할 말 없으니까 나가. 전 그렇게 남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누군간 제가 매정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놈은 저희 아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눈 하나 꿈쩍 안 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사채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집 전세금을 빼서 갚을 수 있을 정도면 시댁에서도 충분히 갚아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큰 무리가 따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시모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 매달리더군요. 예, 애미야. 제발 우리 진우 좀 살려다오. 네가 진우한테 서운한 마음은 아는데 그래도 애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니? 우선 집 빼서 급한 빚부터 갚고 그 뒤엔 둘이 차근차근 새로 시작하면 못할 게 어디 있겠니? 우리 진우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한다더라. 사람 가장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라는데 무작정 그렇게 이혼 얘기부터 하지 말고. 싫습니다. 남편 도박비 때문에 애들 월세살이 시키기도 싫고요. 무엇보다 배은 망덕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걸 뻔히 아는데 그 인간이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나 하겠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완전 다른 인간인데 전 그 인간도 어머님 가족도 아무도 안 믿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이후 남편이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기에 전 소송을 걸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다행인 건 그 사이 아빠가 깨어나셨다는 겁니다. 아빠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긴 치료를 받게 되셨죠. 그런 아빠는 제 이혼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동생도 아빠 때처럼 제 이혼에 괜한 죄책감을 가지고 제게 미안해했죠.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돈 때문에 자식을 이혼시키게도 했구나. 그래도 배서방 그놈은 애초에 그런 놈이었으니 차라리 잘했다. 누나, 내가 누나 인생까지 망친 것 같아. 미안해. 아빠, 제 이혼은 순전히 그놈 탓이지 돈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호 너도 자책 좀 그만해. 왜 뭐든 네 탓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이 누나 괜찮아. 진짜야. 한편 소송 상황은 상습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빚까지 잔뜩 생긴 남편에게 아주 불리하게 적용됐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게 이혼을 당해야 됐고 양육권도 모두 제게 빼앗겼어요.
경제적 능력도 없고 도박에 빠진 인간이니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배경을 제공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재산을 많이 탕진하긴 했지만 다행히 제 돈은 어느 정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묶여있는 돈도 그렇고 남편이 돈 관리를 따로 하자고 한 게 신의 한 수였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제 돈을 어떻게든 재산 분할 받고 싶어서 바라겠지만 완전한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남은 건 막대한 빚뿐이었어요. 남편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양육비를 제대로 다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에 들어가 있던 남편의 돈 약간이라도 건질 수 있었죠. 저는 남편의 무능력한 상황을 들먹이며 그 돈이라도 애들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선 제 주장을 받아들여 줬답니다. 저는 신용불량자 상태인 남편 몫의 그 돈을 다행히 채권자 측보다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악마야.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돈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 남편은 절 원망하며 오열했지만 전 앞으로 애들을 혼자 키워야 했기에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시부모는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급한 남편의 사채빚을 갚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후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게 될 전 남편의 연체 대출금을 갚아주기 위해 시부모는 결국 아이 집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까지 가야 했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에게 받을 것만 쏙쏙 받아먹었던 시누이들과 시매부들은 입을 싹 닫고 남편과 시부모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어요. 아이들이 많이 놀라고 슬퍼하긴 했지만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부모의 이혼을 잘 설명도 해주고 아동심리상담센터도 데리고 다니면서요. 이혼 후 전 살던 전셋집을 빼고 서울보다 저렴한 인천 쪽으로 새 전셋집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직장과 그나마 가까운 곳으로요. 방 개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전 집보다 크기도 작고 연식도 오래된 집으로 이사해 전 집에 비해 보증금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저는 그 돈과 제 수중에 있던 돈을 좀 보태 부모님께 전부 보내드렸어요. 두 분이 결혼할 때 보태주신 돈을 전부 채우지 못했지만 저도 돈을 벌려면 서울 근처를 떠날 수도 없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이혼하고 혼자 애들 키우게 된 자식 돈을 우리가 받겠니? 원래 두 분 돈이었잖아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 그 돈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다행히 아빤 연세에 비해 회복이 빠르셨고 퇴원 후 건강은 더 빠르게 좋아지셨답니다. 그리고 전 인천으로 이사 온 후 휴가를 마치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기 위해 서울에 또다시 고시원을 구해 살고 있던 동생을 집으로 불렀죠. 동생을 거두기 위해 전 방 개수를 줄이지 못했던 겁니다. 동생은 다행히 지금은 정신 차리고 다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동생을 기운 차리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엄마랑 아빠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 누나도 이혼했지만 봐. 이렇게 끄떡 없잖아. 우리 아직 젊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돼. 부모님 위해서라도 네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 할 거 아니야. 이 누나가 도와줄게. 그렇게 다시 힘을 낸 동생은 커피 한 잔, 그 흔한 껌 한 통 안 사며 열심히 부모님께 돈을 갚고 있어요. 또한 너 때문이 아니라고 했건만 동생은 제 이혼에도 자꾸 죄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절 돕고 싶다며 동생은 저희 아이들에게 외삼촌으로서 아빠 역할을 대신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부모님 돈을 갚는 게 먼저니까 내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나한테 생활비를 많이 줄 수도 없잖아. 누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내가 안 괜찮아. 그래서 대신 이렇게라도 누나에게 미안함을 갚고 싶어. 동생은 부모님께 돈을 많이 갚으면 얼른 독립해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지만
동생이 언젠가 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저도 그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집 상황이 나아지면 전 언젠가 전세라도 넓은 집을 얻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신 만큼 이젠 제가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의 제 인생엔 새 남편이란 존재는 없을 테니까요. 저는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동생까지 앞으로는 제게 남은 가족만 위하며 그렇게 남은 평생을 살고 싶어요. 들리는 얘기로 전 남편은 이후에도 결국 도박을 끊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시부모는 전 남편의 빚 때문에 이사간 집마저 날린 뒤 지금은 셋이 작은 월세방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얌체 같은 시누이들은 그들을 완전히 손절했다고 하고요. 그게 제가 들은 그 집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집까지 날린 전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을지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 엉망인 채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부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 남편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로 평생 남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겐 최악의 전 남편으로 남았지만 그래도 언젠가 전 남편이 정신을 차린다면 최소한 저희 아들들에겐 한때 다정했던 아빠로 남아줄 수 있을 테니까요. 돈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분명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도 한순간에 파괴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존재인 것도 확실합니다. 이곳엔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다 결국 파멸을 맞는 사람들에 대한 사연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제 사연을 보내 돈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었어요.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 가족조차 몰라보게 만드는 게 바로 돈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사연이 많은 분께 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